예, 안녕하십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 자, 오늘은 그 미켈란젤로의 생애를 중심으로 그 예술가의 지위가 이 미켈란젤로가 살던 시대에 어떻게 변화를 했으며 이렇게 바뀐 예술가의 지위가 그런 예술가의 개념을 낳고 그런 예술의 개념을 낳고 예, 이런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선생님께서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세하게 강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에 되새기시면서 예,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왜 피렌체와 로마를 왔다 갔다 했을까? 예. 지난번에 들어보면은 미켈란젤로 작품이 피렌체에도 있고 또 로마에도 미켈란젤로 작품이 있고 미켈란젤로가 피렌체하고 로마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때는 피렌체하고 로마는 다른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탈리아지만은 그때는 로마는 로마 교황령 국가였고 피렌체는 피렌체 공화국이었습니다. 왜 이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셔야 합니다. 예.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피렌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안 나는데, 예. 시뇨리아 광장입니다. 저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조금 보이고, 예, 다비드 보이시죠? 예, 여기는 광장의 이 로지아, 예, 베르니니 조각이네요. 예, 산타 크로체 성당입니다. 예, 이 아가씨는 단테 묘 앞에 지금 가서 서는데요. 이 성당에는 단테 묘도 있고 갈릴레오 묘도 있고 갈릴레오 묘도 있고 또 미켈란젤로의 묘도 있는 예, 이런 성당입니다. 예, 산타 크로체 성당. 여기 미켈란젤로가 묻혔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죽은 거는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 미켈란젤로는 죽었을 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죽으니까 로마에서도 이 미켈란젤로를 자기 도시에 모시고 싶어 했고요. 피렌체는 또 자기 미켈란젤로가 태어난 도시이기 때문에 피렌체는 또 피렌체대로 미켈란젤로를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이제 상주죠. 후견인. 예. 미켈란젤로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조카가 상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 이 삼촌의 시신을 몰래, 예, 몰래 로마 사람들이 못 가져가게 하기 때문에 몰래 빼돌려 가지고 피렌체로 운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렌체에 묻혔습니다. 예, 여기 미켈란젤로의 묘입니다. 상당히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미켈란젤로가 왔다 갔다 했을까? 로마하고 피렌체를. 예. 잠깐 간단하게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여러 시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 표를 만들었습니다. 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피렌체 상황이고요. 이쪽은 로마 교황청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1475년에 탄생했습니다. 이때 피렌체는 메디치가의 위대한 로렌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피렌체의 역사를 보자면은요, 이 위대한 로렌초가 다스리던 1469년부터 1492년까지가 피렌체의 전성기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로렌초가 죽기 전에 약간 한 3년 정도 로렌초하고 마주칩니다. 이 소년이었던 미켈란젤로를 로렌초가 보고서는 될성 부른 나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 먹이고 재우고 후원을 해줍니다. 용돈도 주고. 예, 그 미켈란젤로뿐만이 아니라 그 로렌초가 다른 여러 예술가들도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로렌초의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로렌초가 죽고 그 아들인 피에로 데 메디치가 이제 그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얼마 못하고 1494년에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피렌체는 공화국이 됩니다. 예, 이 메디치 가문이 물러나고 공화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사보나롤라라는 수도사가 공화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수도사는 굉장히 그 엄격하고 아주 좀 극단적인 도덕주의자로 예술이며 이런 거를 전부 사치이고 예술은 퇴폐적이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금지를 하고 약간 좀 너무 분위기가 엄숙해지는 예,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로서는 조금 안 좋죠. 예. 이때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는 이 메디치 가문 여기 피렌체하고 상관이 없이 로마에 있던 추기경의 주문을 받아서 만든 거입니다. 예. 이때 이제 로마는 여기 앞에 아무 없죠. 예. 이때는 로마가 좀 이렇게 별 볼 일이 없이 힘이 없었습니다. 예. 옆에 그 다른 나라들의 먹잇감이 돼가지고 계속 침입을 당하고 로마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이제 좀 정비를 하고 힘이 세지고 르네상스 문화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알렉산더 6세가 그 교황으로 그 재위하면서부터입니다. 딱 공교롭게도 로렌초가 딱 죽은, 예, 로렌초가 1492년에 죽고 메디치가가 지니까 예, 이쪽 로마에서 예, 로마는 지금 이때부터 떠오르는 겁니다. 1492년에 이 사람이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6세, 율리우스 2세,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표로 넘어가는데요. 표가 길어가지고 레오 10세 이때가 그 로마 교황청이 르네상스 문화를 주도하던 이런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 그 피렌체는 약간 좀 어지럽다고 할까? 예, 이때는 좀 이 국내 정세가 어지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비드는 이 공화국이 주문을 한 겁니다. 예, 다비드.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를 예, 미켈란젤로가 맡아서 이제 여러 해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1512년까지 했으니까 거의 율리우스 2세가 1513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2세가 있는 동안에 계속 그 일을 한 거죠. 자, 이제 표가 이어집니다. 예, 요 위에는 겹치는 거고. 근데 이제 메디치가가 이때 1512년에 귀환을 합니다. 예. 귀환을 하고 율리우스 2세는 1513년에 죽고 레오 10세가 교황이 됩니다. 이 레오 10세가 바로 메디치가의 사람입니다. 예, 메디치가 출신이 교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오 10세는 이제 계속 그 미켈란젤로는 로마에 있는 겁니다. 로마가 지금 그 주문도 많고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레오 10세는 그 미켈란젤로하고 별로 코드가 안 맞았습니다. 예, 레오 10세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할 테지만은 라파엘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그래서 라파엘로를 좋아하고
미켈란젤로하고는 좀 나이도 비슷하고 피렌체에 있을 때부터 이 알던 사이입니다, 사실은. 예, 메디치가의 그 미켈란젤로가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이 레오 10세하고 안단 말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미켈란젤로는 또 성격도 좀 나긋나긋한 사람이 아니고 껄끄러운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그 라파엘로를 굉장히 중용을 하고 레오 10세는 미켈란젤로를 말하자면 그냥 피렌체로 쫓아보냅니다. 예, 그래서 피렌체에 가가지고 이 메디치 예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메디치 가의 주문이라기보다 이 레오 10세가 메디치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네 조상들 묘기 때문에 이 메디치 예배당을 단장을 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치가에서 받은 주문이라는 거는 사실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우렌치오 도서관이라고 메디치 예배당이 이제 메디치 가문이 대대로 이렇게 묻히는 그 묘소가 있었기 때문에 예, 메디치 이 레오 10세도 신경을 쓴 거고요. 자기 조상들의 묘소니까. 그 다음에 이 메디치가에서는 메디치는 이제 귀환을 하고도 계속 복잡했습니다. 누가 계속 정권을 오래 잡지를 못하고 자꾸 사람이 바뀌고 예, 굉장히 그 좀 어지럽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굉장히 여기에 입김을 많이 작용을 한 겁니다. 예, 로마의 교황이. 자, 그래서 요 라우렌치오 도서관을 그 메디치가의 부탁으로 주문으로 이거는 이제 건축이죠.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메디치가가 1527년에 공화국이 또 들었습니다. 공화국이 또 들어서고 메디치가가 또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이 공화국의 부탁으로 요새를 건설합니다. 이 요새라는 게 뭐냐 하면은 메디치가하고 싸우기 위해서 공화국이 이제 그 메디치가하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메디치가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메디치가는 또 정권을 되찾으려고 하고, 예. 그래서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메디치가가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 적을 위해서 일을 한 거, 메디치가의 적을 위해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입장이 곤란하게 돼가지고 잽싸게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로마로. 예. 피렌체를 떠나가지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핑계가 뭐냐면은 로마의 이 클레멘스 7세가 시스티나 예배당 벽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옳다 됐다 하고 예, 로마로 가서 다시는 피렌체에 안 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메디치가와 미켈란젤로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아마 오늘날에 살아 있었다면은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자기의 뭐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고요. 이때는 시대가 뭐 예술가가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뭐 말할 만한 그런 시대도 아니었지만은 아마 오늘날에 살았으면은 좀 약간 반체제적인 예, 이런 그 예술가가 되지 않았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88세나 살았습니다. 무려. 예. 뭐 오늘날이라고 해도 적지 않은 나이고요. 당시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라파엘로는 37살에 죽었는데 라파엘로보다 배도 더 산 겁니다. 예. 자, 작품입니다. 예, 아까 말한 것들 잠깐 보고 넘어가십시오. 예, 피에타, 그 다음에 공화국이 주문한 다비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주문한 거하고 또 메디치가가 주문한 거하고 그 다음에 공화국이 주문한 거가 성격이 약간씩 다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필요한 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 그 다음에 이 메디치 예배당. 원래 이 예배당의 이 파사드, 이 앞에 전면도 그 미켈란젤로가 설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메디치 가문이 이때 복잡하고 계속 뭐 정권이 일로절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느라고 그 완성하지를 못한 예,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어쨌든 이 안에 이게 예배당의 이제 무덤, 예, 메디치가 무덤 묘소고 라우렌치오 도서관의 이 계단입니다. 예, 라우렌치오 도서관.
설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이 율리우스 2세의 묘소, 그 다음에 이 바티칸의 그 성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은 사실 뭐 미켈란젤로 혼자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하는데 한 세기 이상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 사이에 건축가들이 많이 바뀌었고 나중에는 그런 바로크적인 이런 건축물이 되었기 때문에 뭐 미켈란젤로가 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이 그 제일 가운데 왜 돔이 있는 본진 부분, 이 부분이 미켈란젤로의 설계를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캄피돌리오 언덕이라고, 여기 가면은 요 바닥, 이거 멋집니다. 이런 거를 설계를 했습니다. 오늘날 봐도 참 손색이 없는 멋진 디자인이죠. 옆에 지금 이것들은 캄피돌리오 박물관이고요. 요 계단을 이렇게 똑똑똑똑 올라가면은 광장에 이런 기하학적인 이런 무늬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죠. 가시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미켈란젤로는 오래 살았기도 하고 그 미켈란젤로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가 많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미켈란젤로에 대한 전기가 3권이나 나왔습니다. 그 중에 2권은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인용을 하고 뭐 전기를 쓸 때 참고를 하고 그러는 책들입니다. 하나는 조르조 바사리, 이 사람도 화가이고 건축가이고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보다는 좀 늦게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제목이 깁니다. 치마부에에서 우리 시대까지 이탈리아의 훌륭한 건축가, 화가, 조각가의 생애, 이런 책을 냈는데 이 안에 미켈란젤로의 생애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시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던 300여 명의 예술가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작품이며 뭐 생애를 언급한 그런 책입니다. 초판이 1550년에 나왔고 그 2판은 1568년,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죽은 직후에 2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이 앞에서 본 이 조르주 바사리의 책에서 미켈란젤로를 천재로 굉장히 칭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는 이 책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길어서.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이 자기 제자를 시켜서 이 아스카니오 콘디비는 미켈란젤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생애라는 전기가 또 한 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장점은 아스카니오 콘디비가 미켈란젤로를 바로 옆에서 측근해서 모시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뭐 내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을 시시콜콜하게 그런 자료들이 풍부한 게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이 콘디비가 미켈란젤로의 제자이기 때문에 좀 제자가 스승을 마음대로 비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 그리고 스승님이 옆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가끔씩 이렇게 좀 반주가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계속하면은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라 좀 비판을 못하고 너무 이렇게 칭송일색으로 이렇게 한 게 약간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의 소스가 그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준 거를 받아 쓴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미켈란젤로가 뭐 내가 어렸을 때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해줬으니까 남이 모르는 얘기가 들어있기도 하지만은 또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미화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그 자료를, 그리고 이제 미켈란젤로는 또 이런 자서전 말고도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일을 주문을 받으면서 뭐 계약을 했던 계약서라든가 뭐 이 사람이 썼던 뭐 시, 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의 얘기를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얻는 미켈란젤로의 오늘날에 이렇게 형성된 그런 미켈란젤로의 이미지라는 거는 좀 성격이 괴팍한 천재라는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한번 몇 개의 일화를 가지고 일화를 예를 들면서 과연 이게 성격이 꼭 괴팍해서만인가, 그죠? 또 다른 원인은 없겠는가? 이때의 미술가의 지위라는 거는 이런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격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그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거하고 관계가 많은 부분이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자, 미켈란 첫 번째 그러면은 에피소드는 뭐냐면은요. 아까 표를 잠깐 다시 보면은 로렌초가 죽고 이 피에로 데 메디치 아들이 지금 집권하던 요 짧은 시기의 일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얼마 그 통치도 못하고 밀려났기 때문에 앞에 불운한 피에로 데 메디치라는 불운한 피에로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를 데려다가 어느 날 어느 해에 그 눈이 굉장히 피렌체에 많이 왔는데 미켈란젤로를 데려다가 눈사람을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감히 천재님을 자기가 뭐 피렌체를 다스리는 사람이면은 다야 근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한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밀라노 공작을 한 17년 가까이 모시면서 그 사이에 그림 그린 거가 뭐 한 10대점 그리고 자기 연구한 거 그러면 그 레오나르도가 그냥 탱탱 놀고 있었는데 밀라노 공작이 그렇게 월급을 주고 그 조수들도 식구들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대여섯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단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정의 미술가라는 게 그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주인님, 그죠? 이 시뉴레가 뭐를 시키면은 그거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도 그 성을 수선하고 어디 망가진 데 있으면 고치고 방을 장식하고 이런 잡다한 일을 했고요. 궁에서 무슨 연회를 하면은 그런 연회장을 꾸미고 왜 오늘날 무슨 에이전트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레오나르도가 기록한 노트에 보면은 공작 부인의 목욕물, 뜨뜻한 물 몇 통, 찬물 몇 통, 목욕물 만들기 이런 것도 메모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잡다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만일 이 피에로가 쫓겨나지 않고 계속 그 피렌체를 통치했다면은 아마 미켈란젤로의 운명도 그 레오나르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피렌체가 정세가 어지럽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일거리를 찾아서 로마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하느라고 글쎄 어떻게 보면은 미켈란젤로는 그런 와중에 자기의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피렌체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미켈란젤로는 평생 88해 동안 한 번도 누구의 전속 화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나 라파엘로는 전속 화가였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밀라노 공작의 전속 화가였고요. 라파엘로는 레오 10세의 전속 화가였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누구의 전속 화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그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라파엘로나 레오나르도하고 비교할 때에도 미켈란젤로가 가장 독립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 로마에서 이거는 추기경의 주문으로 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피렌체 공화국의 주문으로. 예. 이 두 개의 작품으로 이제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완전히 명성을 굳히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이제 이 사람만한 실력 있는 조각가가 없다 이렇게 공인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다비드를 만드는 동안에 이제 피렌체에 근데 피렌체에 있으면서 아마 그냥 좀 돈을 벌려고 했든지 주문이 들어오니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모자상 도니 톤도라고 합니다. 도니라는 사람이 주문을 했기 때문에 도니가 주문한 톤도 둥근 그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모자상을 그리게 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그림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굉장히 다른 그림에 특히 라파엘로 그림 같은 거를 보면은 아주 부드럽고 우아하고 그런 자애로운 그런 모습인데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씩씩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는 정말 성모자상을 모조리 뒤져봐도 유일무이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성모가 뒤에서 요셉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뒤에서 넘겨주고 팔을 뒤로 해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아기를 받고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자, 이 그림을 어쨌든 그렸습니다. 지금 우피치 미술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옆에 액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액자도 이때 만든 액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 작품을 완성을 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이 아뇰로 돈이라는 사람입니다. 돈이는 성이고 이름은 아뇰로한테 보냈더니 갑자기 마음이 좀 약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낼래니까 이게 좀 너무 비싼 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70두카트를 요구했는데 이 아뇰로가 40두카트만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또 미켈란젤로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러면 100두카트를 내시오. 싫으면 말고. 그러니까 이제 세게 나오니까 아뇰로가 그러면 실소 그럼 70 드리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대로 그럼 70 드리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더욱 화를 내면서 70의 곱빼기인 140두카트를 내시오. 싫으면 말고. 이렇게 더욱더 화를 펄쩍펄쩍 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뇰로가 물러섰죠. 그러니까 싫으면은 작품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작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140두카트를 내고 괜히 그러니까 잘못 건드린 거죠. 잘못 건드려서 2배를 내고 이 작품을 가져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궁금하시죠? 우찌 생긴 사람이.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 초상화는 라파엘로가 그렸습니다. 이때 라파엘로도 피렌체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좀 안 좋은 이름을 예술사에 남기게 된 거죠. 자, 이 일화는 뭘 말하겠습니까?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좀 강한 성격이었다, 자존심이 셌다, 이런 거를 말해주는 거기도 하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지금 이럴 만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명성이 자자했고 그런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피소드. 자, 율리우스 2세의 초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율리우스 2세로부터 자기의 묘소를 영묘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맡고 기뻐가지고 이제 대리석을 구하러 갑니다. 피렌체 옆에 까라라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대리석 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술가가 직접 가가지고 그 대리석을 채굴하는 단계부터 자기가
그 지휘를 해야 합니다. 예, 적당한 크기의 돌을 뭐 떼어야 하고 어디를 어떻게 생긴 돌을 뭐 떼어야 하고 이런 거를 예술가가 해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까라라에 가가지고 8달 동안 이제 열심히 작업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예, 이 율리우스 2세가 영묘를 취소하고 베드로 성당을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 성당이 그 미켈란젤로가 까라라에 간 동안에 베드로 성당이 이제 약간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고 베드로 성당이 여러 번 좀 거기가 이렇게 지반이 약해가지고 베드로 성당이 계속 이렇게 허물어진 거를 다시 고치고 이렇게 해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2세가 그럼 아예 이럴 바에야 그냥 아예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자. 예,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로 그 사이에 결정이 된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없는 동안에.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와 보니까 이미 베드로 성당이 다 헐려 있고, 예, 다 헐려 있고, 뭐 자재를 갖다 놓고 뭐 인부들이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고 이제 율리우스 2세는 베드로 성당을 벌려놓고 보니까 물론 자기 영묘니까 영묘도 하고 싶었겠죠. 돈이 있으면은. 근데 베드로 성당이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 영묘 사업하고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영묘를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갔다 오니까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리고 그 대리석을 이제 보내고 와가지고 그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교황이 이거를 모른 척을 한 겁니다. 뭐 일부러 모른 척 한 건 아니겠지만은 자기도 뭐 바쁘고 이러니까 그랬겠지만은 이제 모른 척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몹시 또 화를 내고 뭐 그러면 싫으면 말아. 그러고서는 피렌체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때 그 교황의 이를테면 예술가는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가 뭐 왔다 갔다 할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일단 고용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사실 요새도 그렇지 프로젝트를 자기가 맡고 있는데 이게 프로젝트가 이제 뭐 어그러졌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게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하다 말고 뭐 때려치고 아이 뭐 다 뜯어버려 그러고서는 휙 어디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예. 그래갖고 피렌체에 와가지고 안 돌아갑니다. 교황이 오라고 상당히 몸을 낮춰가지고 내가 화를 안 내고 야단 안 칠 테니까 오라고 몇 번을 그래도 안 갑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또 이 성격이 이렇게 괴팍하고 그런 반면에 또 겁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은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혼날지도 모르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4번을 무려 교황님께서 4번을 편지를 보내는데도 안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한 추기경이 이거를 그 양쪽을 왔다 갔다 중재를 하면서 그 네가 가도 별일 없을 테니까 가거라 이렇게 개런티를 해줘 가지고 예, 그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율리우스 2세가 그렇게 무서웠답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이 라파엘로가 그린 이 율리우스 2세의 초상 이 그림이 유명하기 때문에 항상 그냥 이 사람은 할아버지인가 보다 예,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각에서 찾아봤습니다. 예, 젊을 때 모습이 있습니다. 그 바티칸 도서관에 가면은요. 그 식스투스 4세가 이 사람한테 도서관 관장직을 맡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옆에 빨간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젊은 시절의 율리우스 2세입니다. 이 식스투스 4세가 율리우스 2세의 삼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기 고위직을 맡으면서 옆에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크게 해보면은 예, 이렇습니다. 상당히 좀 건장한 체격의 예,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성격이 한 성격 할만하게 예, 생기셨죠. 예. 자, 4번째 에피소드. 근데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면은요, 3번째 에피소드는 그래서 결국은 율리우스 2세가 그 무서운 율리우스 2세가 이 미켈란젤로는 봐줍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에피소드의 의미는 미켈란젤로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얘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머슴이 말을 안 듣고 뻗대면은, 근데 일은 굉장히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그냥 구슬러 가지고, 예, 일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교황한테 덤빈 얘기가 굉장히 그 침소봉대돼서 뭐 굉장히 자율적인 예술가로서 교황한테 맞선 게 아닙니다. 이 당시 교황은 너무나 높은 존재고요. 예, 뭐 이 예술가라는 거는 아무리 자기가 재주가 뛰어나도 사실은 하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둘이 맞선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냥 교황이 이 재주가 있는데 좀 이놈이 좀 심사는 사나운데 그래도 재주가 워낙 뛰어나니까 내가 좀 그냥 봐주고 구슬려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때 교황은 미켈란젤로보다 나이가 2배도 넘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30 정도 되었던 때고 교황은 뭐 60이 넘은 나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좀 귀엽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봐준 측면이 있지 사실 무엄하게 이렇게 교황한테 사실 덤벼들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조카가 보낸 편지에서 그 조카가 레오나르도입니다. 이 조카도 이름이. 이 레오나르도가 이제 그 아들 대신에 아들 노릇을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미켈란젤로가 시시콜콜 편지 보낸 게 남아 있습니다.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요새 아버지들하고 똑같습니다. 뭐는 어떻게 하고 건강은 챙기고 집은 어디다 사는 게 좋고 아가씨를 사귈 때는 되도록 품위 있는 아가씨를 사귀고 뭐 이런 거를 꼰대같이 예, 뭐 시시콜콜 이렇게 참견하는 이런 편지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카가 그 편지 겉봉에다가 조각가 미켈란젤로라고 써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답장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나는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아니다. 조각가라고 쓰지 마라. 여기서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로만 알려져 있단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업으로 하는 화가나 조각가 무리가 아니니까. 이건 뭔 소리예요? 네? 그죠? 미켈란젤로는 평생 자기의 그런 정말 끌과 망치, 예, 붓 이걸로 명성을 일구고 재산을 일구고 자기의 지위를 얻어낸 이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다 늙어가지고 예, 왜 자기를 조각가라고 하지 말라고 조각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느냐 궁금하죠. 예, 궁금하죠. 자, 이 답은 지금 바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예, 잘 들으시면은 끝에 가면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예, 이렇게 그 깨달으시는 바가 예, 있을 겁니다. 자, 요 다음 얘기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마음속에 의문으로 잠시 남겨두시고 예. 자, 르네상스 예술가의 지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기에 예술가의 지위가 굉장히 변합니다. 어떤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가 서서히 변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확 뭐가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 이때가 그랬습니다. 이때 갑자기 그런 예술가의 지위가 변하고 예술이 이렇게 확 혁신이 되고 예, 이러던 때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그러는 겁니다. 자, 르네상스 예술가의 지위를 보겠습니다. 자,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르네상스 이전에는 예술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 이런 작가는 뭐 문학 시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후원자에게 후원을 받아야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작가가 이 공작에게 영주죠. 예, 여기 이 부르고뉴 지방을 다스리던 부르고뉴 공작에게 자기가 쓴 책을 바치는 겁니다. 예. 요새는 뭐 그냥 예의상 누구한테 뭐 책을 쓰면서 뭐 나의 사랑하는 뭐 누구에게라든가 나의 선생님에게 이렇게 책을 헌정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요새는 이게 그냥 인사말로 남은 거고 이때는 실제로 이렇게 책을 바치고 너 기특하다 해가지고 뭐 땅을 주기도 하고 어떤 직책을 내려주기도 하고 예, 이래서 작가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 미술가는
없었습니다. 예, 이때에는 화가, 조각가 이런 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에는 전부 석공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 건축하는 모습입니다. 중세 때는 미술 작품이라는 게 그 성당 건축이고요. 나머지는 여기에 모조리 부속이 되어서 여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따로 없었죠. 그림이 없고 성당 벽에 프레스코화, 그죠? 아니면은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식으로 존재를 했고요. 조각도 조각 작품이 이렇게 별도로 존재한 게 아니라 성당 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죠? 예, 아니면 그 성당 안에 뭐 벽감에 이렇게 세운다든가, 어쨌든 건축에 이렇게 부속된 형태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로 건축가, 화가, 조각가도 분리가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술가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 미술이라고 할 만한 거, 그림이라는 거를 그린 거는 수도사들입니다. 예, 수도사들이 필사본을 만들면서 그 안에 세밀화가 그런 뭐 유화, 그림의 어떤 조상님,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영주의 궁에서 이렇게 영주에 뭐 아첨하면서, 예, 거기서 어떤 혜택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시인, 그죠? 그 다음에 건축 현장에서 기술자로 돌을 날르고 돌을 깎고 일을 하는 기술자.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날 기회도 없고 자기들이 서로 그런 같은 무슨 예술이라는 일을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시인은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뭐 건축이나 뭐 목공, 석공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사는 수도사대로 이렇게 뭐 글을 새기고 필사본을 만들면서 거기 아름다운 세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밀화를 그려놓고 그러면서 그게 예술활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수도사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게 그런 돛 닦는 일, 예, 그런 수도하는 일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필사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오늘날의 예술가 개념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공통된 일을 한다고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르네상스에 들어와 가지고 획기적으로, 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뇰레들이 학자, 시인, 미술가들을 보호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지난번에 벌써 보름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도시 국가로부터 그 르네상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도시가 점점 힘이 세지면서 도시 국가로 발전을 하고, 그죠? 예. 그리고 시뇰레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런 뭐 피렌체 공화국이니 밀라노 공국이니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뇰레들이 학자, 시인, 미술가를 보호를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뻐서 보호를 한 거는 아니고요. 시뇰레들이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시뇰레들은 자기들이 왕이 아니고 그런 그 정권을 폭력이나 뭐 여러 가지 음모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정권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을 거기에 부여하기 위해서 학자나 시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데올로그인 거죠. 예. 또 하나, 그리고 미술가는 뭐 궁을 화려하게 한다든가 도시를 화려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위신을 세우는데 그런 또 미술가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을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죠? 예,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이런 르네상스에 이탈리아 도시들이 잘 살게 되면서 수요가 많아지고 개인적인 수요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건축에서 슬슬 회화하고 조각이 분리가 됩니다. 예, 이때 우리 캔버스화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런 독립된 조각이 생겨나고 이런 게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초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미술가들이 학자하고 시인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은 그 위대한 로렌초 같은 사람이 학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뭐 토론도 하고, 여기 또 미술가들도 같이 섞여 있고 그랬습니다. 아마 집이 여러 채였기 때문에 예, 그 중에 어떤 집을 그냥 내주고 거기서 뭐 시인 미술가들이 그냥 먹고 살게 이렇게 그냥 놔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하고 시인들이 서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학자들이 공부하는 거를 보고, 미켈란젤로도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시를 배웠겠습니까? 이렇게 인문학자들, 시인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시를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자들하고 연구를 하면서 미술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뭐 원근법을 도입을 하게 된다든가, 해부학이라든가, 또 다른 뭐 기하학 이런 것들이 미술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러면서 미술도 이제 중세시대에 그냥 그런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런 고상한 거, 그죠? 예, 복잡하고 정신적인 걸로 격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와 시인들하고 맨날 같이 한 손 밥을 먹고 술도 마시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중세 때는 평생을 가야 그 성당을 만드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뭐 조각가도 있고 뭐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하고 영주의 궁성 안에서 시를 읊는 사람하고는 일절 만날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렇게 그 시뇰애들이 자기 성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 후원을 하고 뭐 일을 시키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거기 한데 모여가지고 뭐 토론도 하고, 지난번에 왜 레오나르도만 해도 그 수학자 루카 파촐리하고 굉장히 우정을 맺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면서 우리도 미술가도 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예. 우리도 이제 육체 노동,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리로 그리는 거다. 예. 미술이라는 게. 예. 이런 의식이 싹트게 되고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미술가의 지위가 이 르네상스 동안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돈이 중요합니다. 예, 이런 시뇰애들이 서로 이렇게 미술가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니까, 예, 여기도 필요로 하고 저기도 필요로 하니까 미술가들이 더 좋은 조건을, 우리가 자기를 찾는 데가 많으면은 누구나 다 자기가 더 유리한데, 그죠? 보수를 더 많이 주는 데로 갈 거 아닙니까? 예, 또 이런 것들이 미술가의 지위를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교황한테도 뻗대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교황이 아니라도 자기가 먹고 살 방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뻗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교황이 유일한 자기의 밥줄이라면은 함부로 그렇게 못하죠. 그죠? 아무리 뭐 성격이 뭐 대쪽 같고 뭐 성질이 이렇게 뭐 한 성질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질을 죽여야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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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런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을 만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지위 향상의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서명과 자화상이 등장을 합니다. 예. 자화상이 등장을 한 게 이 르네상스 시대가 처음입니다. 예. 예.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피에타의 성모 마리아의 어깨띠에 미켈란젤로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죠? 예. 미켈란젤로가 했다. 예. 이런 것이, 그러니까 기술자면은 서명을 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예술가가 된 겁니다. 예술가가 됐고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나다. 예, 이렇게 자기를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라파엘로는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서 요 가운데 보면은 예, 요 걸어 나오고 있는 요 두 사람이 주인공이겠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요 옆에 이렇게 제자들이 도열해 있는 가운데 자기 얼굴을 그려 넣습니다.
예, 일종의 서명이죠. 예. 이거를 확대하면은 이렇습니다. 예, 여기 서 있는 요 사람이 예, 라파엘로입니다. 예, 자기 얼굴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런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고촐리는 이 메디치가의 행렬을 그린 동방박사의 행렬에서 이 메디치가의 행렬을 수행하는 예, 요 수행원들 틈에 자기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삐쭉 이렇게 고개가 올라와 있는 요 사람이 바로 고촐리입니다. 예, 크게 해보면은 예, 자기를 그려놨습니다. 또 예, 이거는 피렌체 대성당 앞에 있는 세례당입니다. 세례당의 그 문인 천국의 문인데요. 여기에도 기베르티가 자기 얼굴을 새겨 넣습니다. 예, 기베르티 부자의 모습입니다. 예, 아들하고 같이 예, 아들도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어디냐 하면은 어딘지 아시겠어요? 요 문틀입니다. 문틀에 예,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도 졸졸이 뭐 조각을 막 했는데요. 요 중간쯤에 자기 얼굴을 새겨 넣었습니다. 예. 굉장히 리얼하죠. 요새 뭐 누구라도 이렇게 다니면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예, 리얼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명 자화상을 새겨 넣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드에서 벗어나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길드는 그 한 도시를 단위로 그 활동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도시를 단위로 하는 어떤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길드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미술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 미술가들이 이렇게 작업을 맡을 수 있고 예,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거를 그 도와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조합을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점은 이 조합에 가입을 하면은 뭐 일을 맡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반대로 이게 구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켈란젤로니, 라파엘로니 이런 사람들은 길드에 속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길드에서 활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길드를 넘어서는 예. 길드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버려 가지고 길드에 속하지 않고 길드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주면은 그 대신 간섭을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지? 도움을 받으려면은 그 간섭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길드에 속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길드에 그 규약이 있고 거기 간섭을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같은 사람은 이제 길드가 불필요하게 된 거죠. 예, 그런 길드가 오히려 그냥 제약만이 남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는 밀라노 공작에게 갔다가 나중에 이제 밀라노 공작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피렌체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피렌체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길드에 다시 그때 가입을 합니다. 네, 가입을 해서 피렌체에서 잠시 또 활동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예외적으로 길드에 벗어나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도 지위 향상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술가 전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아까 맨 처음에 그죠? 미켈란젤로의 에피소드들이 바로 이러이러한 책에서 나온 거다 하고 앞에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나온 것 자체가 또 예술가의 지위가 향상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가가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전기가 나온 거겠죠. 그죠?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관심을 쏟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런 예술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정보가 없죠. 르네상스 이전에 중세 예술가 아는 사람 퍼뜩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참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이전의 예술가라는 거는 사실 그런 무명의 기술자, 장인이었고요. 그 이전에도 그런 뭐 뭘 만들고 조각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우리가 전기에서 안 게 아니라
무슨 역사책 한 이렇게 귀퉁이에 곁다리로 나오는 이런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은 중세에는 성당 같은 거를 만들면서 건축 대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교회에서 성당을 지으면은 거기 뭐 물건은 뭐 재료는 뭐가 들어오고 뭐 인부들 월급은 뭐 얼마 얼마를 지급을 했고 이런 거를 기록을 장부를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출금 내역을 그죠? 거기에 바로 그 건축가나 조각가 이름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월급 받아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기,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때는 전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켈란젤로나 뭐 레오나르도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알고 있는 겁니다. 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도망을 쳤다더라. 뭐 아까 그런 도니 톤도에 얽힌 얘기처럼 뭐 이랬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시시콜콜이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술가 전기가 등장을 합니다. 또 천재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기술자는 그냥 솜씨 좋은 기술자일 뿐이지 무슨 천재의 개념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예술가 전기하고도 사실은 맞물리는 대목인데요. 그 마사리 같은 경우도 자기 책에서 그 미켈란젤로를 천재로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진 이런 사람으로 칭송을 합니다. 이렇게 천재로 축혀 올리게 되고요. 아까 그 교황도 미켈란젤로를 피렌체로 도망간 미켈란젤로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 참 천재들이 좀 그렇게 고집이 센 거는 이해를 한다. 이렇게 발라 맞추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재 개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천재 개념이 등장하고 예술가가 중요해지면서 스케치니 일기니 뭐 메모니 작업할 때 했던 메모니 미완성 작품이니 이런 것들까지도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를 위해서 스케치한 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레오나르도가 그런 프란체스코 스포르자의 청동 기마상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했던 것들이 남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연구 작업을 했던 그런 메모니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술가가 이제 지위가 높아진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단순히 이제 지위가 높아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 예술가의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 이게 바로 이 표 한 장에 그 예술사가 사실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자 고대에는요, 이 그리스 시대에는요 문학하고 기예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기예라고 그랬습니다. 테크네라고 그랬습니다. 테크네라는 말이 오늘날의 테크놀로지의 어원이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기예라는 거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왜 무슨 히포크라테스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 말을 남긴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의사가 뜬금없이 예술은 길다? 이 사람이 뭐 예술 애호가였나? 아닙니다. 이때 예술은 길다라는 게 의술은 길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이라는 거는 시지요, 시. 시하고 이때는 그 시라는 게 책이 아니고 음악하고 결합이 된 겁니다. 음악이자 문학입니다. 남 앞에서 이렇게 낭송을 하고 노래를 하는 이런 문학 이거는 예술로 생각을 했고요. 옛날부터. 그 다음에 나머지 이 기예라는 거는 뒤죽박죽. 여기에 모든 오늘날에 우리가 뭐 미술이며 조각이며 뭐 의술도 여기 들어가고 무슨 배 만드는 거 항해술 모든 것이 여기에 그 기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르네상스에 이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가들이 우리가 하는 게 시인이 하는 거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해서 예술가의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고대의 그런
미술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는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예술의 신이 누굽니까? 예술의 신이 아폴론이 예술의 신입니다. 근데 아폴론이 관장하는 거는 시와 음악입니다. 시와 음악, 그죠? 그럼 미술의 신은 어디 있습니까? 미술의 신 누구예요? 음? 미술의 신은 없습니다. 미술의 신이 없어요. 미술의 신은 없고, 그냥 미술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조각조각 갈라져서 여러 사람에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런 헤파이토스 대장장이 신은, 이 사람은 기술자이기도 하고 뭐 과학의 신이기도 하고 뭘 만드는 거, 그죠? 예, 여기에도 조금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크래프트, 뭘 공예 뭐 만드는, 손으로 뭘 만드는 거는 아테네 여신이 또 일부 주관을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술이라고 할 만한 거는 쪼개져 있지, 미술의 신이 따로 하나 이렇게 아폴론 이런 것처럼 딱 집어 말할 그런 신이 있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때는 미술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네, 없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이렇게 이 기회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그죠? 예, 기회의 일부 미술이, 파인 아트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문학, 시하고 음악하고 합치면서 예술의 개념이 르네상스 시대에 비로소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예술에 못 들어간 거는 기술로 남아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술과 기술이 이때 다시 재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시장 제도가 생겨납니다. 시장 제도가 생겨나고 뭐 이제 이런 예술 시장이 커지고 이러니까, 예, 이때 순수 예술하고 대중 예술하고 갈라집니다. 예, 수요자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그 일부 예술가들이 우리는 이런 이 저질스러운 이런 대중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다. 예, 고상한, 예, 순수 예술. 순수 예술하고 대중 예술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은 기술대로 내려오다가 이 대중예술이 생기면서 이쪽 기술이 요거하고 좀 가까워지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이때 무슨 사진도 생기고 뭐 20세기가 들어오면서 뭐 만화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다시 예술로 합치는 겁니다. 예.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오늘날의 시대에는 더 이상 또 그런 구분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만화도 예술이고 무슨 사진도 예술이고 영화도 예술이고, 그죠? 예. 그렇게 또 대중 예술과 이런 순수 예술의 경계, 이런 기술의 경계. 오늘날의 예술 작품들은 기술도 많이 응용을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다시 한번 그런 재편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이냐? 예술이란 무엇이냐? 예술이란 그 당대의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거는 사실은 그 동호 반복의 오류인 경우인데요. 그죠? 이런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때에 예술가의 개념이 탄생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근대 예술가와 르네상스 예술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예술의 개념이 이제 싹 튼 거지, 예, 완전히 그런 예술가의 지위나 예술의 개념이 근대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예술가가 되고 그런 자율적인 예술가가 되려면은 근대가 돼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천재로 칭송을 받고 대우를 받았어도 근대 예술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 하면은요, 우선 이 사람들은 작품을 자기가 택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 예, 교황이 이거를 해라 해서 한 거지,
자기가 이거를 선택해서 한 게 아닙니다. 예. 다른 모든 작품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품을 만든 겁니다. 예. 자기가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이 몇몇 위대한 예술가들, 몇몇 뛰어난 예술가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예술가들은 여전히 이런 장인의 신분이었고 공동체적인 작업을 여전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이 후원자가, 이 주문자가 굉장히 시시콜콜하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주제만 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그림에는 뭐 누구를 그리고 누구는 빼고 뭐 요 사람 뒤에는 뭐 나무는 뭘 그리고 나무 몇 그루를 그리고 이렇게 일일이 지정해주는 이런 후원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문자도. 그런 편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술가들이 자율성이라는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일부가 미술가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일로 이렇게 격상이 된 겁니다. 일로 이렇게 격상이 돼서 이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천재 미술가,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적인 작업을 떠나서 개인주의적인 이런 작업을 하게 되고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그 개인주의적인 작업을 했다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미켈란젤로도 조수들을 늘 썼고, 사실은 그렇게 혼자서만 작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아직 이 르네상스 시대라는 거는 모든 예술가가 이런 자율적인 예술가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예술가의 개념이 막 새로 싹튼 이런 시대다. 그리고 이게 모든 예술가가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미술 시장이 등장을 하고 이런 신분의 구별이 없어지고 이런 근대 사회로 넘어와야 이게 이제 완전히 그런 예술가의 개념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남겨두었던 얘기, 네 번째 에피소드의 얘기. 왜 그 미켈란젤로는 자기를 그 조각가 미켈란젤로라고 하지 말으라고 그랬느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게 모든 예술가들이 아직 그런 미켈란젤로 같은 이런 지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다른 이런 장인인 일반 예술가들하고는 일반 미술가들하고는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조각가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같은 그레이드가 되는 거니까 나한테는 그런 말을 쓰지 마라. 나는 그냥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걸로 충분하다. 그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면은 내가 누굽니다. 이걸로 자기 이름 석자 되는 걸로 충분하죠.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뭐 저는 교수인데요. 뭐 저는 의사인데요. 이렇게 앞에 뭘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아직 모든 예술가들이 그런 충분히 자율적이고 그런 미켈란젤로처럼 이렇게 뭐 천재 대접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이런 상태가 아직 아니고 일부 예외적인 예술가들, 그죠? 예외적인 뛰어난 예술가들이 그런 대접을 받은 거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그 미켈란젤로를 중심으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어떻게 예술가가 그 지위가 상승을 했고 그러한 지위 상승이 또 어떤 예술사에서는 어떤 개념을 낳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시 10분이에요.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요. 3시 25분에 이 자리에서 토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분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